20세기 초반부터 후반까지 벌어진 주요 범죄 사건들을 살펴보면 각각이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사건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판결로 끝나지 않았으며 언론의 발달과 함께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1920년부터 1927년까지의 사코와 반제티 사건. 1920년 4월 15일 매사추세츠주 사우스 브레인트리에서 발생한 급여 강도 살인 사건은 미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인 니콜라 사코와 바르톨로메오 반제티가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살인 사건을 넘어 20세기 초 미국 사회 이민자 차별과 정치적 편견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사건 당일 슬레이터 앤 모릴 신발 공장의 급여 담당자 프레드릭 파멘터와 경비원 알렉산드로 베라르델리가 총격으로 사망하고 15,776달러가 강탈당했다. 두 이탈리아인 무정부주의자가 범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증거는 미약했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일관성이 없었다. 1921년 7월 14일 시작된 재판은 처음부터 편견으로 가득했다. 웹스터 테이어 판사는 공개적으로 반이민 정서를 드러냈고 검찰은 피고인들의 정치적 신념을 강조하며 이들이 위험한 급진주의자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알리바이 증인들을 제시했지만 이들의 증언은 외국인의 말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다. 특히 반제티의 경우 사건 당일 크리스마스 이브 장어를 팔고 있었다는 다수의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탄도학 증거 또한 논란이 많았으며 당시 기술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사코와 반제티 사건은 미국 내외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전 세계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이 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고 아인슈타인, 버나드 쇼, H.G. 웰스 등 저명한 인물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미국 내에서도 하버드 대학교 법학 교수 펠릭스 프랑크퍼터가 이들의 재심을 요구하는 글을 발표하는 등 지식인 사회가 움직였다. 1927년 8월 23일 사코와 반제티가 정기이자로 처형되자 전 세계에서 항해 시위가 일어났다. 파리에서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런던에서는 영국 노동당이 공식적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민자 권리와 사법 정의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1932년의 린드버그 유괴 사건 1932년 3월 1일 밤 미국의 영웅 찰스 린드버그의 생후 20개월 된 아들 찰스 오거스타스 린드버그 주니어가 뉴저지주 호프웰의 자택에서 유괴되었다. 이 사건은 세기의 범죄라 불리며 미국 전체를 경악시켰다. 린드버그는 1927년 대서양 단독 횡단 비행을 성공시킨 국민적 영웅이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웠다. 유괴범은 창문에 사다리를 걸고 침입하여 아이를 데려갔으며 $50,000의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를 남겼다. 편지에는 독특한 문법과 맞춤법 오류가 있었고 특별한 표식이 그려져 있었다. 린드버그 가족은 몸값을 지불했지만 1932년 5월 12일 집에서 약 4마일 떨어진 숲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FBI와 뉴저지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에 나섰고 몸값으로 사용된 금화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1934년 9월 브루노 리하르트 하우프트만이 체포되었다. 하우프트만은 독일 출신 몫으로 그의 집에서 몸값의 일부가 발견되었다. 또한 그가 만든 사다리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사다리의 목재가 같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우프트만의 필체와 몸값 요구 편지의 필체가 유사하다는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하우프트만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며 일부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후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1935년 1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언론은 연일 재판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고 법정은 구경꾼들로 가득했다. 검찰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하우프트만의 범행을 입증했고 배심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우프트만은 1936년 4월 3일 정기이자로 처형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1932년 연방유괴법이 제정되어 유괴범이 주 경계를 넘나들 경우 연방범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유명인들의 사생활 보호 문제도 대두되었다. 1945년부터 1946년까지의 니른베르크 재판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나치 독일의 주요 전범들을 심판하기 위해 1945년
11월 20일부터 1946년 10월 1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국제군사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제전범재판으로 국제법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연합국이 공동으로 설치한 국제군사재판소는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라는 세 가지 범죄 유형을 새롭게 정의했다. 이는 단순히 전쟁 중 저지른 범죄를 넘어서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라는 개념을 확립한 것이었다. 총 24명의 주요 나치 전범이 기소되었으며 이 중 마르틴 보르만은 재판 전에 사망했고 로베르트 라이는 재판 중 자살했다. 헤르만 게링, 루돌프 헤스, 요아임 폰 리벤트로프 등 나치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피고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각국에서 파견된 8명의 판사로 구성되었고 검찰 측은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 강제 수용소 관련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나치의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46년 10월 1일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12명에게 사형, 3명에게 종신형, 4명에게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헤르만 게링은 처형 직전 청산가리를 삼켜 자살했고 나머지 사형수들은 1946년 10월 16일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국제법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재판을 통해 확립된 원칙들은 후에 제네바 협약,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상급자의 명령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다. 1953년에 로젠버그 부부 처형. 냉전 초기인 1950년 미국은 소련의 핵무기 개발에 충격을 받았다. 소련이 예상보다 빨리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 내부의 스파이 활동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줄리어스 로젠버그와 에델 로젠버그 부부가 소련에 원자폭탄 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체포되었다.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미군 통신대에서 근무했던 전기 기술자였고 에델 로젠버그는 그의 아내로 타자수였다. 이들은 1950년 여름 FBI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에델의 남동생 데이비드 그린글라스가 핵심 증인으로 나섰다. 그린글라스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서 기술자로 일하면서 기밀 정보를 빼내 누나 부부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1951년 3월 로젠버그 부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이들이 소련의 스파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핵무기 기밀을 넘겨주었다고 주장했다. 핵심 증거는 그린글라스의 증언과 함께 소련 영사관 직원이었던 해리 골드의 증언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에델 로젠버그의 경우 직접적인 스파이 활동보다는 남편의 활동을 도왔다는 정도의 증거밖에 없었다. 또한 그린글라스가 제공했다는 핵무기 설계도의 가치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그 정보가 소련의 핵무기 개발에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고 보았지만 다른 일부는 그 정보만으로는 핵무기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951년 4월 5일 로젠버그 부부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미국 역사상 평시의 간첩 혐의로 사형을 받은 첫 번째 사례였다. 판결 후 전 세계에서 구명운동이 벌어졌다. 아인슈타인, 피카소, 사르트르 등 저명한 지식인들이 탄원서에 서명했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미국 내에서도 사형 집행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에델 로젠버그의 경우 두 아들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동정론이 일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유세계를 배신한 죄라며 사면을 거부했다. 1953년 6월 19일 로젠버그 부부는 뉴욕 싱싱교도소에서 정기이자로 처형되었다. 이들의 처형은 미국의 메카시즘과 반공 히스테리의 상징적 사건이 되었으며 수십 년 후까지도 정의와 복수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63년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인류 공통의 트라우마가 되었다. 케네디는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댈러스를 방문했으며 오픈카를 타고 시가지를 퍼레이드하던 중 저격당했다. 오후 12시 30분 케네디의 차량이 딜리 플라자를 지나던 중 3발의 총성이 울렸다. 첫 번째 총알은 케네디의 목과 텍사스 주지사 존 코널리의 등을 관통했고 두 번째 총알은 빗나갔으며 세 번째 총알이 케네디의 머리를 관통했다.
케네디는 즉시 파크랜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오후 1시에 사망이 선언되었다. 사건 발생 80분 후 리 하비 오스월드가 댈러스 경찰에 체포되었다. 오스월드는 24살의 전직 해병대원으로 소련과 쿠바에 거주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텍사스 교과서 저장소 빌딩 6층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 건물에서 저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오스월드가 진실을 말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1963년 11월 24일 오스월드가 댈러스시 경찰서에서 카운티 감옥으로 이송되던 중 나이트클럽 사장 잭 루비가 오스월드를 총으로 쏘아 살해했다. 이 장면은 생중계되어 전 미국이 목격했으며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다. 케네디 암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린든 존슨 대통령은 워렌 위원회를 구성했다. 얼 워렌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1964년 9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오스월드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워렌 위원회의 결론은 많은 의문점을 남겼다. 오스월드가 짧은 시간에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었는지, 총알의 궤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잭 루비의 동기가 무엇인지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CIA, 마피아, 쿠바 정부, 소련 등이 관련되었다는 다양한 음모론이 생겨났다. 1970년대 하원 암살 특별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아마도 음모가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케네디 암살 사건은 여전히 미국 현대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다. 1969년 찰스 맨슨 연쇄 살인 사건. 1969년 8월 9일과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찰스 맨슨이 이끄는 컬트 집단 맨슨 패밀리가 저지른 이 사건은 1960년대 히피 문화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며 미국 사회의 무고함이 끝났음을 상징했다. 첫 번째 사건은 베네딕트 캐니언의 고급 주택가에서 일어났다.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임신한 아내 샤론 테이트와 친구들이 잔혹하게 살해되었다. 범인들은 희생자들을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았으며 벽에 피로 피그라는 글자를 썼다. 다음 날 밤에는 레노 라비앙카 부부가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었다. 찰스 맨슨은 1934년생으로 어린 시절부터 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는 196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에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컬트 집단을 형성했다. 맨슨은 비틀즈의 화이트 앨범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헬터 스켈터라는 곡에서 인종전쟁의 예언을 찾았다고 했다. 맨슨은 흑인과 백인 사이에 대규모 인종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자신의 집단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 전쟁을 촉발시키기 위해 백인을 살해하고 흑인이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다. 이런 망상적 신념이 살인의 동기가 되었다. 1970년 6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9개월간 지속되었다. 맨슨과 그의 추종자들인 수잔 애킨스, 퍼트리샤 크레닌켈, 레슬리 벤 하우텐이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맨슨은 기괴한 행동을 보였으며 이마에 X자 모양의 상처를 내는 등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검사 빈센트 블리오시는 맨슨이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추종자들을 조종하여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1971년 1월 배심원은 맨슨과 3명의 추종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972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사형 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이들의 형량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맨슨 사건은 1960년대 반문화 운동의 종말을 상징했다. 무료한 사랑과 공동체를 추구했던 히피 문화가 극단적인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컬트 집단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1972년부터 1974년까지의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 6월 17일 새벽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복합 건물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5명의 남성이 침입하다가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절도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의 끈질긴 추적 보도를 통해 미국 정치 사상 최대의 스캔들로 발전했다. 체포된 5명 중 일부는 CIA와 연관이 있었고 이들의 배후에는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가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정치적 스파이 활동의 일환이었음이 밝혀졌다. 닉슨 행정부는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지만 언론과 의회의 추궁은 계속되었다. 1973년 상원 워터게이트 위원회가 구성되어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청문회는 전국에 생중계되어 수많은 미국인들이 지켜보았다.
닉슨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증언대에 서면서 사건의 전모가 점차 드러났다. 존 딘 백악관 법률고문은 닉슨 대통령이 은폐에 직접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1973년 7월 알렉산더 버터필드가 백악관에 녹음 시설이 있다고 증언한 것이었다. 이 녹음 테이프들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의회와 특별검사가 테이프 제출을 요구했지만 닉슨은 행정특권을 내세워 거부했다. 1974년 7월 24일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닉슨이 테이프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개된 테이프에는 닉슨이 FBI 수사를 방해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른바 흡연총 테이프는 닉슨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권력 남용, 사법방해, 의회 모독 등의 혐의로 닉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닉슨을 버리기 시작했고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해졌다. 1974년 8월 9일 닉슨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정치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언론의 역할이 재평가되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었으며 정치적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1994년부터 1995년까지의 오제이 심슨 살인사건. 1994년 6월 12일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에서 전 미식축구 스타 오제이 심슨의 전처 니콜 브라운 심슨과 웨이터 로널드 골드만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 인종 갈등과 유명인 문화, 사법 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20세기 말 가장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되었다. 오제이 심슨은 1970년대 NFL의 전설적인 러닝백이었으며 은퇴 후에는 영화배우와 스포츠 해설자로 활동하며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가 주요 용의자로 부상했고 1994년 6월 17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날 심슨은 친구 알 카울린스가 운전하는 흰색 포드 브롱코에 타고 도주했다. 이 추격전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9,500만 명의 미국인이 시청했다. 고속도로를 따라 저속으로 달리는 브롱코를 60여 대의 경찰차가 뒤쫓는 장면은 미국 TV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순간 중 하나가 되었다. 1995년 1월 24일부터 시작된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 불렸다. 심슨의 변호인단은 조니 코크런, 앨런 더쇼위츠, 애프리 베일리, 로버트 카다시안 등 미국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드림팀이었다. 검찰 측은 마르시아 클라크와 크리스토퍼 다든이 주도했다. 검찰은 심슨이 전처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핵심 증거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심슨의 집에서 발견된 혈액이 묻은 장갑, DNA 증거 등이었다. 특히 심슨의 혈액 DNA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피해자들의 혈액이 심슨의 차와 집에서 발견되었다. 변호인단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크 퍼만 형사가 과거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조니 코크런은 증거가 맞지 않으면 무죄라는 유명한 문구로 배심원들에게 어필했다. 재판 과정에서 미국 사회의 깊은 인종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인의 대부분은 심슨이 유죄라고 생각했지만 흑인의 대부분은 무죄라고 믿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견해 차이를 넘어 미국 사법 제도에 대한 인종 간 신뢰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변호인단은 로드니 킹 사건 이후 LA 경찰에 대한 흑인 공동체의 불신을 적극 활용했다. 마크 퍼만 형사가 과거 니거라는 욕설을 사용했다는 녹음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경찰의 인종차별 의혹은 더욱 커졌다. 배심원 12명 중 9명이 흑인이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1995년 10월 3일 배심원은 단 4시간의 평의 끝에 심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발표되는 순간 미국 전역에서 극명한 반응이 나타났다. 흑인들은 환호했지만 백인들은 충격과 분노를 표했다. 이 순간은 미국 사회 인종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7년 민사 재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민사 재판에서는 형사 재판보다 낮은 증명 기준이 적용되며 배심원 구성도 달랐다. 12명의 배심원 중 9명이 백인이었고 결국 심슨에게 3,3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결론. 20세기의 주요 범죄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각 시대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코와 반제티 사건은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사법 제도의 한계를, 니른베르크 재판은 국제법의 새로운 지평을, 워터게이트 사건은 권력의 남용과 언론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또한 기술의 발달과 미디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린드버그 유괴 사건은 라디오 시대의 첫 번째 미디어 센세이션이었고, 케네디 암살은 텔레비전이 만든 집단 트라우마였으며, 오제이 심슨 재판은 24시간 뉴스 채널 시대의 산물이었다. 91일 테러는 인터넷과 글로벌 미디어가 만든 실시간 역사였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 사건은 모두 사법 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니른베르크 재판은 국제형사법의 기초를 마련했고, 워터게이트는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했으며, 콜럼바인 사건은 학교 안전과 총기 규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이들 사건이 미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다. 로젠버그 부부 처형은 냉전 시대의 공포를, 맨슨 사건은 반문화 운동의 종말을, 오제이 심슨 사건은 인종 갈등의 지속을 보여주었다. 각 사건은 그 시대 미국인들의 가치관과 신념에 도전했고 사회적 성찰을 촉진했다. 무엇보다 이들 사건은 정의와 진실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완벽한 사법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편견과 오류는 언제나 가능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비판과 개선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여준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